이번 이제 exercise라고 나오는 1번 문장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예습해 오실 거 없습니다. 이 다음과는 일과가 준동사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파트는요. 파트는 일과가 준동사부터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과, 명사 쭉 이렇게 해서 12과 추론까지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소위 구문 공부를 하는 건데요. 구문 공부를 하는 건데 이 구문 공부를 하면서 도처에 이런 표시들이 여러분 책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해석의 팁과 관련된 것들을 주는 거고 영어 공부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고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각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점점 섞어가면서 공부를 할 건데 각각의 과마다 이런 것들이 10문장에서 20문장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각각의 과들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그날 배우고 그날 직접 해볼 거기 때문에 예습해 오시면 안 됩니다. 예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복습 한번 해보시고 나면 그 다음 파트 3는요. 종합연습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종합연습은 제가 수업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시면 제가 혼자서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는 드릴게요. 근데 여기 있는 종합연습은 여기까지 전부 다 배운 다음에 자꾸 늘 그 예로 드는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배운 거니까 어떤 문장이건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물로 수능에 나왔던 문장 중에 어려운 문장 수백 개를 여기다가 쳐집어 넣어놨으니 얘를 한번 보시고 이걸로 만족이 안 되시면 파트 4에는 이번에는 또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연습을 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2까지입니다. 나중에 왜 개새끼야 나 수강료 다 냈는데 왜 뒤에 건 안 내니 그러지 마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 다음 공부는 무조건 이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희 지론인데 늘 자주 얘기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단락독해라는 과목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야 될 지문의 형태를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여러분도 그러네요. 손으로 해석 쓰지 마세요. 여기 우 다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해석 쓰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손으로 해석 쓸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소설 읽을 때 손으로 해석 쓰면서 읽을 겁니까? 거꾸로 하시라니까요. 한국어 공부하는 애가 한국어 밑에다가 영어로 막 이렇게 옮겨놓고 있으면 에이 미친 새끼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딱딱 맞게 사고를 경화시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면 돼요. 쉽죠? 자, 여러분 이거 넣으셨습니까? 자꾸 빼려고 노력하세요. 최 씨가 어깨를 으쓱했죠. 그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깨를 으쓱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라고 하면 됩니다. 좀 전에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라고 하면 됩니다.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는 머릿속에 이미지만 지나간다니까요. 어깨를 으쓱하네. 그러더니 그런 여자는 모른다고 했군.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어깨를 으쓱하더니 그런 여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는 이런 거 안 넣는 게 좋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전에 그 나왔던 한국어와 영어의 논리를 우리말에 맞게 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격과 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짚어드리고 연습을 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앵간히 내용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지문으로 바꿔서 시험하고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 놈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죠. 물론 지문은 좀 더 볼 것이 또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공식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왜 이 문장이 애들이 어렵다고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 방관자는 그들의 정신이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눈으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면서 미술품 곁으로 단지 걸어만 갑니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잘 안 잡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거 영어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만 들어보세요. 자, 방관자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눈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면서 미술품 곁으로 단지 걸어가기만 합니다. 한국말인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수능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바꿔볼까요?
야, 구경꾼은 그냥 미술품 옆으로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동안 정신머리는 딴 데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현장 해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초딩도 보고 씩 웃는데 보고 수능 어려워졌어 이런다니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냥 onlooker 구경꾼이라고 해도 되고 방관자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방관자라고 하지? 구경꾼은 또는 그냥 보기만 하는 애는 이래도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경꾼은 그냥 미술품 옆으로 걸어만 가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입니다. 컴마 다음에 ing 설명드렸어요. 뭐 부대 상황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걸어만 가죠. 그리고는 눈으로 그걸 기록만 합니다. 라고 해도 좋고 그것도 빼도 되죠. 눈으로 보기만 하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에 정신은 딴 데 두고 있는 거죠. 또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마인드가 마음이라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앞으로는 차라리 정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인드는 어디서 나와요? 어린이 여러분, 마인드는 보통 heart에서 나온다고 많이 생각해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죠?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가 하는 건요, 생각,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우리말의 정신 또는 생각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왜 onlooker는 구경꾼이나 방관자 이 뜻이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양놈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 on이라는 말은요, 계속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on이 전치사로 쓰면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면 얘가 뭐의 의미를 가지냐면 계속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나는 이 내 얼굴과 옷에 이 초록색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 언젠가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막 얼굴에 막 구경꾼 쓰여져 있고 이런 막 너무 싫잖아요. 여기 on이라는 말이 접촉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냐면 계속 지속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지면 depend on이라고 하죠. depend 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 라고 얘기하죠. 계속 말해봐. 뭐라고 해요? go on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on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보세요. on and on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딱 보니 계속해서죠. 근데 이게 수거랍니다. 미쳐버릴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라고 써놓고 계속해서라는 뜻이다. 외워야 된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위 그리고 위로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게 왜 계속해서일까 헷갈릴지 헷갈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on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쭉 쉬지 않고 하는 것을 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onlooker니까 look은 보는 거잖아요. 뭔가 개입하거나 해석하거나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구경꾼이 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방관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정관사의 소유격 대명사 뺍니다. 커마 뒤에 ing는 그리고 뭐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러면서 뭐 했다라고 하면 해석 편합니다. 세 번째, 또 많은 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수능 문장이거든요. 해석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역시 공식 해석 국민교육 현장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어렵게 해놨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해줘도 어려워하거든요. 해석해줘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해석해줘도 어렵고 해석판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해석을 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지가 해석을 잘못한 거고요. 남의 해석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남의 해석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한국말을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아까 예를 들어 우리 앞 시간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나왔나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모르는 거지.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렇게 밑에 설명해 두면 읽고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맞잖아요, 내 얘기가. 볼까요? 초기의 자원봉사자들은 하더니 느닷없이 뒤로 가버립니다.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과 절망적인 이들을 위해 무보수의 여러 시간, 많은 시간의 무보수의 일에 스스로를 헌신시켰다. 야, 이거 무슨 저기 김희동님 선언문도 아니고요. 스스로를 헌신시켰다. 난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좀 편하게 한번 가볼까요? 동사를 꼭 동사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헌신시키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했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커마 ing는 뭐예요? 그리고 뭐 했다? 필기하지 마세요. 뒤에 해석판에는 제가 하는 해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뒤에 해석 달려 있거든요, 이 책에. 거기 보시면 제가 하는 해석대로 써놨어요. 그리고 누구의 해석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앞에서부터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경 쓰다가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리고는 신경 쓰지 않았죠. 아주 극소수만이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가지 마시라고요. 디보트라는 단어는 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그 밑에 나오죠. 용법이 중요한 동사이긴 한데 이 디보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헌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헌신시키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다라는 말을 만들려면 뒤에다가 oneself를 넣어야 돼요. oneself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시키는 거거든요. 어디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헌신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oneself를 주어로 뽑아서 수동태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헌신하다가 될 테니 얘는 어떻게도 쓰냐면 be devoted to라고 써도 이렇게 써도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 위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봐야죠.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헌신시키지 마시고 그냥 헌신적으로라고 해도 괜찮네요. 헌신시켰다라고 하지 마시고 헌신적으로 많은 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했죠. 가난한 이들 그리고 무력한 이들을 위해서. 헤어플리스는 아주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무기력한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신경 안 썼죠. 개념치 않았습니다. 마인드가 신경 쓰다라는 동사로 쓰는 건 아시죠? 커마 ing는 그리고 뭐 했다인데 앞에 부정어 붙었으니까 그리고 1도 신경 안 썼군요. not보다 never이 좀 강하거든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뭘 신경 쓰지 않았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극소수라고 해도 해석할 때 한 가지 요령입니다. 주어로 될 때만, 주어로 쓰일 때만. 그래서 극소수만이 자기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들보다. 극소수만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알아주더라라는 거죠. 우리 encourage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제발 격려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죠? 하라고 힘을 주고 권하는 것. 이게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encourage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하다도 되고 격려하다도 되고 힘을 주다도 되고 하라고 하도 되고 조장하다도 되고 appreciate는 뭐냐면요. 뭔가를 알아봐주는 걸 appreciate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다이어라고 중요 다이어라고 외우죠? 다 알아요. 1번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2번 감상하다. 3번 감정하다 평가하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선생님 때문에 영어에 완전 구세주를 맞는 느낌입니다. 이거나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포큐를 하나 주면 그러면 이제 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에게 해준 이 포큐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니 알아봐 주는 거 맞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과 행위, 선물, 물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는 게 appreciate에서 I appreciate you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클림트의 그 유명한 키스 그림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미술관에 가면 딱 걸려 있거든요. 뭔지 모르는 표정이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써서 보고 있으면 야 사진으로만 봐도 멋있었는데 실제 그림으로 보면 와 전 마탱이 쭉 가거든요. 마탱이 쭉 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야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정말 클림트의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는 거죠. 감상하는 거네요. 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쓰던 요강인데요. 요강인데 이거 얼마나 할까요? 뭐 딱 보고 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죠. 그게 감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런 문학 작품 이런 걸 평가하다라는 말에도 appreciate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해석을 꺼벙하게 만드는 거예요. encourage처럼 제가 쉬운 단어가 해서 꺼벙하게 잘 만듭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로 encourage하고 communicate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잘 알아봐 두세요. 잘 알아봐 두세요. 예, 알아보다 정도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말고 그들만 안 하고 빼버려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4번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필기하실 때 보면 지금 여러분 책이라 치면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하고 필기해야겠다 싶은 내용은 이쪽 편이나 이런 데다 아래쪽에 쓰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여기다가 비교하다 이렇게 바로 필기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중요하대 이 보통 이렇게 막 여기다가 막 사선 긋고 이러는 게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요. 여러분은 영어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필기를 읽게 됩니다. 그럼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제어하고 간섭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으니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영어 지문 밑에 단어 뜻 쓰는 거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습관 못 고치거든요. 그렇죠.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저는 EBS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2권 사실 걸 권해요. 한 권 마음대로 필기하시면 그게 그냥 그대로 해설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새 책으로 해야 온전한 내 생각이 지문을 보게 합니다. 돈 아깝게 EBS 교재가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싼 책이에요. 그거는 2권 정도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학 입시를 돈하고 바꿉니까? 야, 이거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출발해도 되겠네요. 원래는 볼 목적어부터 먼저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 쭈쭈쭈 하는 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It is reported that을 보도에 의하면이라고 하면 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이죠. 사람들이 제품을 비교해 보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냐면 얘가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뒤에 한과 안과 나올 때 학생들이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 분사로 수식되는 명사거든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지금 배운 내용에 일단 중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품을 비교해 보는 건 좋은 생각이죠. 어떤 제품이냐면 다른 회사들이 만든 걸 뭐 하기 전에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고 또는요 before ing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게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누가 옳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5번 한번 해볼까요? 역시 제가 탁 이렇게 해석 그리고 설명을 딱 하려고 시간을 잡을 때 그때까지 해석이 안 끝나 있으면 현재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이들인데 길러진 아이들이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게 명사 뒤에 ed가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쓰인 경우거든요. 요거 뒤에 한 괄호 따로 잡아서 명사를 꾸미는 말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봤던 여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보자마자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 과에 가서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제가 앞에서도 지금 어떤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도 어떤이라고 하네요. 이 관계대명사를 싸그리 다 어떤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건 역시 또 파트 2의 한 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제가 아주 귀염둥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해석하는데 그동안 엄청 불편했잖아요. 그냥 이유불문 오늘부터 관계대명사는 어떤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날아갑니다. 관계대명사의 꾸미는 위치가 바뀌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부추기는 가정이죠.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하는 소통을 이렇게 아주 퍼스트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키우고 부추기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주 쉽다는 걸 알게 되죠. 뭐가 쉽냐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되죠.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실망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좌절했던 것, 그리고 또 다른 삶의 감정들을 인생의 후반에 이야기 나누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되셨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도 없고 요거 늘 얘기하듯 더하기 배우고 나서 더하기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약간의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분은 어려움을 약간 유발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얘기도 뜬금없는 얘기 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내버려 두시면 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얘네들이 다음 파트에 한 과씩 한 과씩 자리 잡고 다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다 마치시고 나면 제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아있는 문장 15개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번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장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면 해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계속 앞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부터 문장을 순서대로 읽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게 소위 it, to 이렇게 써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를 해서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떠들었던 얘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어를 주어로, 목적어를 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은 좀 벗어나도 좋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형용사로, 부사를 부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즉 영어를 우리말의 1대1의 똑같은 문법적 지위를 가진 말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 그거 계속 많이 연습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의 순서를 내용만 놓치지 않고 가면 전체적인 내용이 깨지지 않게 여러분이 뛰어난 한국말이 말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줄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쉽게라고 이렇게 바꿔버려도 돼요. 또는 뭐 정말 쉬워요라고 이렇게 가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o easy만 있으면 이제 뭐 대단히 쉬운 건데 all 들어간 건 얘는 약간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쉽죠. 뭐가 쉽냐면 스스로에게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당화시키는데 무엇을 정당화시키냐면 왜? 실험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일단 뭐라고 하자고 그랬죠? 이건 어떤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면 어울리지 않는 실험이에요. 당신의 예상과 어울리지 않는, 즉 당신의 예상대로 되지 않은 실험이 왜 무시되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험을 했더니 그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럼 이 실험은 잘못된 거야 라고 그 스스로에게 정당화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쉽습니다. 또는 정말 쉽게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죠. 왜?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당신의 예상에 들어맞지, 예상대로 되지 않은 실험이 무시되어야 하는지를 정당화하기가 쉽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 나온 건 앞에 나온 어떤 명사를 받은 거였어요? 대명사잖아요. 앞에 나왔던 말을 받는 건데 뭘 받은 거냐면 이번에는 똑같이 실험을 받은 거겠죠.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번에는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험인데 어떤 결과냐면 우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잠깐 냈던 거 기억나죠?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어떤 결과냐면 당신이 바랐던, 당신이 원했던 결과를 가지고 온 그 실험이 올바른 실험인지를, 즉 당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실험은 왜 무시해야 되고 당신의 의도대로 된 실험이 그 왜 올바른 실험인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hope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용법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hope는 우리가 바라다, 희망하다라고 하는데 뒤에 명사를 바로 쓰려면 hope for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를 써야 얘가 뭐가 되냐면 바라다, 갈망하다, 희망하다라는 말이 돼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hope는 뒤에다가 that을 쓰고 주어 동사 모양의 형태로 쓰는 이러한 문장의 형태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7번 아래쪽에 주원이는 여행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8번 건데 교재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라는 단어는 8번에 있습니다. astronomal이라고 하면 얘는 다음과의 astro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astro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얘가 별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우리도 스타라는 단어가 스타가 별인 건 알고 있죠. 근데 우리말에도 별이라는 것도 있고 별 성자 같은 걸 써서 조금 어렵게 쓰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별 성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트로 뒤에다가 만약에 저기는 지금 이제 NOMER이 붙어 있는데 NOMY라는 말을 붙이면 얘는 name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얘가 별에 이름을 붙이는 학문이 되어서 얘가 천문학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고요. 당연히 M 뒤에다가 ER 붙여서 저렇게 astronomal이라고 쓰면 천문학자라는 이런 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이번에 만약에 astro 다음에 그 logy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면 요건 뭐 외울 것까지 놓고 일단 한 번만 들어두세요. 나중에 중간중간 단어가 나오면 제가 중요한 어원은 자주 가르쳐 드리긴 할 거예요. 이 log라는 말이 들어가면 로고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말 또는 언어, 그 다음에 논리 이런 단어가 돼요. 그리고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이 오랫동안 쓰이다 보면 조금씩 소리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잡다라는 단어를 grip이라고 하는데 이 grip이라는 단어가 이 동네에서 쓸 때는 또 grab으로 소리가 변해서 grip 이런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은 같은 뜻을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grasp라는 단어도 똑같이 쥐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묶다라는 단어가 bind라는 단어도 있는데 band라는 단어도 있죠. 그게 또 bund라는 단어로 소리가 바뀌게 되면 bundle이라는 꾸러미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번취라고 되면 이 번취가 뭔가 묶어놓은 하나의 묶음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오랫동안 쓰다 보면 왜 우리도 같은 단어인데 지역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영어라는 언어가 발전하는 와중에 소리가 조금씩 바뀌면서 단어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LOG 같은 경우도 LIG 같은 형태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말이나 논리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얘는 그래서 별을 가지고 뭔가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별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주는 점성술을 astrology라고 그래요. DIS라는 말은 접두사 중에 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수험생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DIS라는 말이 붙으면 아시는 분도 많죠? 이건 어떤 의미가 되죠? 얘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어떤 게 되냐면 떨어져 나가다라는 이런 off 정도의 의미가 돼요. off가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걸 off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off라는 전치사의 반대 전치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붙은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하고 off를 쓰게 되면 서로 반대말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켜다가 turn on인데 turn off라고 쓰면 끄다라는 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떨어지는 걸 off라고 할 때 DIS는 있던 걸 떼내버리니까 있다라는 말에 반대말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그 떼어내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approve라고 하면 인정하다, 승인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disprov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그놈의 반대말이 돼서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것처럼요. 자, 여기에다가 astro라는 말이 aster이라는 말로 이렇게 붙으면 얘는 그럼 별이 떨어져 나간 게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와, 절단 났다라고 얘기해서 이 단어가 재난, 재앙이라는 이런 단어가 됐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catastrophe라는 단어도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 단어가 대재앙, 대파국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도 catastro라고 할 때 astro라는 말이 들어가서 걔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옛날 점성술을 하던 사람들이 대재앙을 예언했던 데서 catastrophe라는 단어가 대재앙, 파국 이런 단어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지문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제가 이렇게 좋은 어원이 나오면 공부할 거리가 좀 있는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도 연상해서 외울 것들이 좀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휘 강좌도 한번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생들인데 잘 안 듣겠지만 디스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이걸로 시작하는 질병이라는 단어 있죠. 뭐 있죠? 질병? disease라는 단어 있잖아요. 잘 써보니 this 뒤에다가 is를 쓴 거예요. is가 뭐의 반대죠? difficulty의 반대잖아요.
difficult가 어렵고 곤란한 거고 is는 편안하고 쉬운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를 신체 편안함을 박탈당한 거니까 disease가 뭐가 되냐면 질병이라는 단어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astronomers라고 하면 그래서 ER 붙었으니까 나는 이게 뭐 옷이랑 얼굴에 막 글씨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싫단 말이야. 여기 막 나중에 보면 이마에 수능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이러거든요. 천문학자들은 no longer 이라면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이 fanciful이라는 말에 fanciful은 상상을 fanc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상으로 가득 찬이라는 말이 됐으니 자, 더 이상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이 아이디어를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여기서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하게 두고 갑시다. 나중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regard가 나오고 여기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s blah blah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생각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as라는 말이 우리말의 로서나 로서 같은 기국격 조사 또는 자격격 조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the idea라는 말이 regard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뒤로 간 거죠. 왜 뒤로 갔냐면 아이디어라는 말이 that으로 꾸며지기까지 해서 너무 기니까 이야기를 정보의 전달을 먼저 맞춰버리려고 얘를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있었으면 이 자리에 넣었을 텐데 지금 저 아이디어를 꾸미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쟤를 뒤로 돌려버려서 이제는 상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라는 말을 먼저 해놓고 아이디어를 뒤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도 내가 굉장히 어려운 거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몰라도 되는데 아주 어려운 거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이나 한번 할 때 써먹으세요. 영어의 문법 규칙 중에는 and wai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아이디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길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뒤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영어에 있어서 이걸 영어 문법 용어로 and wait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좀 더 말을 말처럼 이해하는 방법은 정보의 결론을 먼저 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더 이상 상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아이디어를 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뒤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사람들이 어쩌면 언젠가 신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which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일단 어떤으로 갑시다. 어떤 신호냐면 그럼 have been sent니까 보낸 신호네요. 그 다음에 지적인 존재가 지능이 있는 존재가 보낸 신호입니다. on other worlds니까 다른 세상에서 지능이 있는 존재가 보낸 신호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공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이거 우리 앞에서 이제 그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 잘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수동태 해석하는 거 가르쳐 드렸었죠. 얘를 앞에 있는 놈을 보내어진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보내어진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앞에 있는 얘를 신호를 보냈다 지적인 존재가 라고 해석하면 앞에서부터 되게 편하게 읽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뒤에 뭐라고 받은 거냐면 지적인 존재가 보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regard A as B 정도 표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저거 뒤에서 다른 괄호 하나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로 사용하는 놈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치가 빨랐다면 제가 아마도 어쩌면이라고 해석하는 거 보셨을 거거든요. 요건 또 조동사 편에 가서 조동사를 서술어를 뒤집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부사처럼 처리해서 아주 쉽게 편하게 읽어갈 수 있는 걸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엔 8번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할 게 없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수능에 실제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 책에 있는 건 전부 수능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단 한 문장도 안 빼고 다 수능에 나왔던 건데 이 문장이 나는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지문의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니를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주어니는 여행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꿔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성공이 뭐라고 보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성공이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하고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여행이야라고 해석한 사람은 다음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문으로 되어 있는 수능 문제들도 보면서 그때 같이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내 생각에라고 가면 됩니다. 내 믿음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나는 뭐뭐는 뭐뭐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뭐 내 생각에 성공이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앞에서부터 처리해 가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9번 한번 해보십시다. 책 제목이 직독직해잖아요.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읽으려고 애를 쓰시고 제가 계속해서 팁도 더 드릴 거고 기본으로 앞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으니 여러분도 자꾸 그렇게 기존의 습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편하게 읽어보려고 하세요. 너무너무 편하니까. 나는 뭐뭐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면 I think를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은 내 생각에 라고 하는 게 편한 것처럼 이건요 내 결론은 이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biology starting sleep의 결론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biologist라는 단어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쟤는 생물학자들이죠. BIO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우리말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살생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전에 봤던 extra에다가 large로 붙였더니 점성술이 됐잖아요. 엘로지가 무슨 말이라고요? 말, 이야기, 글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이오 그래서 주로 논리적인 것들을 따져서 만드는 학문명에 많이 쓰이는데 바이오에다가 러지라는 학문명을 붙여주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생물학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요 바이오그래피라고 쓰게 되면 이 그래피라는 말하고 그래프라는 말하고 그램이라는 말은 의미가 비슷해요. 그램이나 그래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쓰다, 그리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학 시간에 보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벤즈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벤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수학생들이 무식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벤이 수학자 이름입니다. 이 표를 그린. 그래서 소유격으로 벤즈라고 쓰는 게 맞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때 다이어가 표라고 생각하시면 표로 그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톡 말고 러시아인들이 개발해서 쓰는 것 중에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텔레그램이라는 거 있죠. 그 텔레그램이라는 말에 그램이 붙은 것도 역시 텔리라는 말이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멀리 소리를 보내면 전화 텔리폰이 되는 것처럼 얘는 멀리 글자를 보내니까 텔레그램이 전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바이오그래피라고 쓰게 되면 얘는 삶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 얘가 뭐가 되냐면 전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간단한 IQ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앞에 스스로 자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가 자서전이 되는 거 있죠. 앞에 AUTO 오토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말에 스스로 자자 정도 돼서 그래서 오토매틱이라고 하면 자동의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쓴 거니까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하면 얘가 자서전이 되는 거겠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바이오를 빼버리고 오토에다가 오토그래프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직접 스스로 써준 거네요. 얘가 뭐가 되냐면 친필 서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사인이라고 부르는 걸 영어로 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쓰는 단어 SIG에는 명사도 아니고 동사고요. 일단 얘는 사인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자기 이름을 써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와서 사인 부탁해요 할 때 써주는 게 아니라 결제 서류라든지 서명 관련 뭐 서류 이런 데다가 이름을 등재하는 걸 사인이라고 부르고 연예인들이 해주는 사인은 오토그래프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라는 말에다가 그래프를 붙여서 저런 단어를 만든 거죠. 자, 이거 기억나세요? ing가 뒤로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다. 명사를 꾸미는 말 8가지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수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됐습니다. 수면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have concluded 이라고 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린 결론은 it makes little difference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whether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or B가 되는 거겠죠. whether A or B라고 쓰면 무슨 말이 되나요? A 또는 B, 뭐 A이든 B이든 이라는 말이 되니까 사람이 늘 낮에 자든지 그 다음에 또는 밤에 자든지 그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겠죠. 됐어요? 사람이 낮에 자거나 밤에 자거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이 습관적으로 낮 동안에 잠을 자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렇게 국민교육 헌장 같은 그런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말이 말처럼 느껴지게끔 편하게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낮에 잠을 자든 밤에 잠을 자든 그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문장을 일단은 첫 번째 기본은 해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유연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시험으로 가서 지문이 되면 정확하고 유연하게 읽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위 독해라는 것이 그 지향해야 될 올바른 지향점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자꾸 독해 공부라고 해오면 뭘 이렇게 자꾸 막 사선을 긋고 이렇게 꾸미고 나누고 막 이래요. 특별하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아니면 그런 방식의 공부는 조금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밑에 보니까 사물주어 동사 대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상한 얘기를 안 하고 갈 테니까 이상한 건 아니고 재밌는 얘기를 안 하고 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딱딱 정해진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동사나 오지 못해서 보통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5형식으로 나누는 걸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지만 실제로 영어 문장을 5형식으로 나누는 나라는 지구상에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910년대에 일본 애들이 만들었던 교과과정의 공부 내용을 우리가 아직도 못 버리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영어 문장을 5가지 종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장의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영어 문장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눌 때 예를 들어 혼비 박사 같은 경우는 문장이 25형식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25형식을 공부하자 이러면 여러분이 안 할 거 아니에요? 5형식도 싫은데 근데 사실은 25형식이 더 좋은데요. 25형식을 공부하자 그러면 지레 겁먹고 안 해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근데 그런 말은 쓰지 않겠지만 그 문장의 모양 하나를 실제로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장 분석처럼 이렇게 써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분류해 가면 25개의 문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자리에서 25형식이니까 일단 싫죠. 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장의 5형식만 공부를 해왔지만 이런 문장을 잘 보다 보면 영어는 이 자리에 특정한 내용을 가진 동사들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모양들을 가질 때 이렇게 쭉 문장을 나눌 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주어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이런 모양도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 특정한 자리에는 아무 동사나 들어올 수 없어서 사실은 여기 있는 동사의 뜻을 몰라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모양을 맞추어서 그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죠. 졸리면 우리 기지개를 쫙 펴던 잠을 좀 한번 깨봅시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한 명이 딱 졸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깨워서 같이 갑시다. 잠을 좀 깨봅시다. 우리말은요. 여기다가 주어 쓰고 뭐뭐는 뭐뭐 하다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동사가 없으면 그 졸리면 막 온몸을 뒤틀어서 잠을 깨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영어는 이 자리에 동사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I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 자리에 명사 나오고 명사 나왔으면 이 문장은 한국말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얘는 나는 N에게 N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영어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금 제가 어떤 걸 한번 써보냐면, 만약에 이게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이러고 쭉 어떤 문장이 길게 나타났을 때도 모르는 단어가 7개, 8개가 연속하더라도 영어는 얘가 무슨 말인지를 대략의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장의 모양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을 한정해뒀기 때문에. 자, 보죠. 갑자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딱 나오고 맞춰져 버리면 이때는 이 동사를 모르면 해석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 만약에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면 이때 이 동사는 어떤 동사밖에 못 오냐면 이 주어가 이 장소로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자리는 무조건 이것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역시 또 명사가 나오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동하는 경우의 동사 말고는 이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올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go라고 쓰고요, to the beac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가 beach로 이동하는 거 맞죠? 주어가 beach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run이라고 쓰면요, 뛰어갔을 뿐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변화하진 않아요. 어떤 동사가 들어와도 이 자리에는 뒤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주어가 저쪽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25개의 모양이 다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여러분이 I want to the beach라는 말을 봤습니다. 위인의 과거형입니다. I want to the beach라는 말을 봤으면 얘 뭐라고 해석할까요? 내가 바다에게 이겨버릴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내가 해변으로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위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기 뒤에 가면 어딘가 구석탱이에 가다,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위인의 뜻이 보일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get이라는 getto라는 말을 도착하다라고 익혀셨겠지만 익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외우고 각각의 느낌의 차이를, 뉘앙스의 차이를 아는 건 훨씬 더 좋은데 모르더라도 겁먹지 말고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해변으로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해석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에 사람 주어가 나타났는데 사람 주어가 나타나고 동사가 나타나고 대시 나타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배워왔던 거냐면 삼형식의 목적어가 대줄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배워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놈은 전부 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동사는, 예를 들어 go 같은 동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자리는 오직 뭐만 들어가냐면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기반을 두고 있는 동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몰라도 대략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동사가 뭐 제가 생각은 아닙니다.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학자, 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전 그런 재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몰라도 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believe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론을 내리다라는 conclude라는 단어를 써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국 이 자리에 있는 단어는 몰라도 여러분이 다 뭐라고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 정확하게 믿다, 결론 내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더 쉽게. 우리는 맨날 사람은, 주어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얘는 어떻게 가면 해석이 정말 깔끔하겠냐면 오늘부터 그냥 바꿔버리세요. 사람의 생각은 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 뒤에 나오는 말을 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꼭 생각이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결론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어를 넣어서 이거 주어라고 할까요? 그러면 주어의 생각은 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에서는 잘 없는데 영어는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국말은 사물이 건방지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영어는 이 건방진 사물들도 막 생각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방진 개념들도 막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더 편합니다. 얘는요, 자, 졸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이제 한 명이 있겠더니 다른 한 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요게 이제
믿음은 결론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아요. 믿음은 결론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고,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생각은 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하다라고 생각하게 하다라고 옮기면 우리말에 가까워지는데 해석이 영 찐따스럽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한 방에 해버리면 되냐면 뭐뭐의 그 다음에 다시요. 이거 뭐뭐에 의하면이라고 바꿔버리세요.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저렇게 해버리세요. 무슨 단어가 오건 간에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쭉 가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이런 모양이 적어도 지문 2개 보면 하나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편해지면 여러분 오늘 나눈 수업에 이것만 알아도 꽤 건져갔다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편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얘도 편하겠죠. I think를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내 믿음은, 내 결론은 이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9번 문장처럼 생물학자들의 결론은 이렇게 가면 앞에서부터 읽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10번 문장처럼, 이거 필기 다 하셨죠? 10번 문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물주어 동사 대시 그거예요. 사물주어 동사 대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게 뭐 보여주건 뭘 하건 지랄을 하건 여차저차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겁나게 편하죠, 그죠? 연구에 의하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유격과 대명사는 어쩌는 게 좋다고요?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뭐라고 바꿔서? 자기라고 바꿔서. 사람들이 자기 기억력을,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대의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역시 대의 안 해도 되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요. of가 뭐죠? 이거 설명해 줘야겠다. of가 대상입니다. 뭐에 대한 이미지냐면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에?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만 있다면. 마인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제가 마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정신, 생각,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 마음속보다 훨씬 낫거든요. 정신, 생각, 머리. 마인드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신, 생각, 머리 이런 말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전치사 of는 우리가 A of B라고 이렇게 써갖고 여러분이 뭐라고 배우냐면 B의 A라고 배우죠. B의 A니까 B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B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책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가방의 손잡이라고 하거나 이러면 소유 또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처음 딱 배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of는 자꾸 뭐뭐의라고만 해석하고 뒤에서 해석해오는 별로 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나 소유를 나타내는 of는 열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of는 전부 다 이런 소유나 부분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냐면 대상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게 모양으로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동사가 나오고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f가 나오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치사는 뒤에 뭐죠? 전치사 뒤에 뭐와요? 명사 하니까 of 뒤에 명사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얘는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말고 또 뭐 도 있냐면 be afraid가 오면 be afraid로 이런 병신. 비형용사가 오면 비형용사가 오고 나서 오는 of도 얘도 100% 대상입니다. 됐죠? 당연히 얘도 of 뒤에 뭐 와요? 명사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뭐가 오냐면 of가 왔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렇게 되었을 때도 of는 절반은 대상이고 절반은 부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2개와 아래에 있는 of의 절반까지는 뭘 나타낸다고요? 이게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만큼 정도가 고작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부분 또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소유를 나타내는 말도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꼭 뒤에서 오지 않고 앞에서부터 해석해도 되는 경우가 절반은 돼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기 나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문장에서 봤었죠. 그죠?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도 되는 경우.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싶죠. 제가 간단하게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거를 외울 때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 뜻을, 전치사의 뜻을 하나 딱 배우고 나면 on이 위다라고 배우고 나면 자꾸 위에라는 뜻이 아닌 on은 다 수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위에라는 것 말고 on이 부사로 쓸 때는 계속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거라고 외웠던 go on이라는 말은 수거가 아닌 게 됐죠?
계속해라고 얘기해놓고 수고라고 계속해라고 외우는 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off가 이제 on의 반대말이라는 거 알았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on and on이라고 쓰면 계속해서라고 써놓고 수고라고 계속해서라고 써주는 거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on and off가 아니라 얘는 on이 아니라 on and off라고 써버리면 얘하고 반대가 되는 거군요.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말았다 하는 말이 됐으니까 이따금 가끔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고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치사 on 하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수고로 외우는 고충을 겪었던 거거든요. of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요. 뒤에 보면 전치사를 제가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교재 280페이지에 보시면 on, off, away부터 여러분이 이 전치사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280페이지 잠깐만 펴보세요. 280 잠깐 펴보시면 위에 on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접촉 있고 또 하나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속 지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파리가 식빵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얘가 the fly on the bread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off, away가 같이 나와 있는 건 얘네들이 비슷한 개념의 전치사들을 모아둔 거거든요. 그래서 off는 떨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away는 떨어져 나가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분리 이탈 탈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off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away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지만 하나는 동작을 나타내고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서로 관련된 단어들을 묶어 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거기 283페이지에 보면 o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전치사를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래는 전치사만 강의를 해도 얘도 막 몇십 강 나올 건데요. 지금 실은 인강에도 이미 전치사 동사 특강이라고 제가 10강짜리 강의가 올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시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보면 물론 좋지만 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요거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말 뒤에요. 사람들이 of를 씁니다. 의가 아니다 그죠? 뭐예요? 생각의 대상인 거죠. 생각의 대상인 거죠. 나 그 사람 알아요 라고 할 때 I know of 쓰거든요. 왜 of인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수고라고 막 외워보잖아요. remind A of B 이래갖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거 수고로 외우죠. A에게 생각나게 했는데 of는 뭐예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B가 B에 대해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이 된 거여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 이 아이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템의 이미지라고 해도 얘는 현재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of는 대상이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 만약에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말 수고로 배워봤죠? 뭐라고 그래요? be afraid of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는 쥐를 두려워합니다라고 쓰면 I am afraid of 뭐 쓰면 되죠? 마우스 아니고 rat입니다. rat 쓰면 되는데 마우스는 생쥐예요. 제 손가락 2개만한 거, 되게 귀여운 거, 새양쥐. 그래서 걔는 너무 귀엽고 이뻐서 그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좀 두려울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귀여우니까 만화 주인공도 있겠죠. 만화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우스? 야, 그리고 컴퓨터 입력 장치를 이걸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쥐라고 생각하면 이걸 마우스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놈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쥐는 얘입니다. 얘. 그러면 얘도 그러면 나는 두려워요라는 말도 하면 왜 of가 들어왔는지 알겠죠? 그러면 확신하다라는 말 be sure 뒤에도 왜 of가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of라는 건 이렇게 주로 대상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모양으로요. 동사 뒤에 of가 나오면 비형용사 뒤에 of가 나오면 얘는 100%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of가 나왔을 때도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0번 문장에 공부할 게 좀 있었네요. 자, 그럼 이거 그렇게 하면 되죠. 연구에 의하면 기억해 두세요. 사람 주어 동사 대신 나오면 이 사람의 뭐뭐는 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사물 주어 동사 대신 나오면 무조건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대열 갑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어떤 아이템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머릿속에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그럼 11번 한번 해봅시다.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대명사를 뺀다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쭉쭉쭉 뺄 대명사들 많죠. 자, 그러면 당신이 고무줄을 늘렸다가 let it go는 뭐예요? 놓는 거잖아요. let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노래 제목인 줄 나도 알아요. 근데 let이 무슨 뜻이죠? 내버려 두는 게 let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 놓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즌 1에 보면 엘사가 빙글빙글 돌면서 미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let it go라는 말이 뮤지컬에서 번역이 될 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다이저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아, 그게 다 기존에 자기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가버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let it go라고 쓰면 let은 내버려 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람이면요, let him go라고 하면 이거 우리말로 옮길 때 뭐라고 옮기면 되겠냐면 걔 좀 냅둬라고 하면 되거든요. 가게 두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이라는 말이 됐군요.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it's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죠. 자, bad weather, 나쁜 날씨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라고 해도 되죠. 주어를 주어로 목적어를 목적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깹시다. 건방지게 탄성 따위가 주어로 쓰이는 한국 사람들 그닥 반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쁜 날씨 때문에라고 했던 것처럼 얘는 뭐라고 해도 될까요? 탄력 때문에, 탄성 때문에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럼 탄력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아주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빠르게 되돌아가서 원래 모양이 됩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군요. 이걸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했던 얘기고요. 대명사는 의지가 안 하면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엔 12번 한번 해볼까요? 요게 역시 뭐 수능 지문에 있었던 문장인데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죄근 해놓고 갑자기 뚱딴지 같이 신스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근 그가 더 갈 것이 10페이지만 남았으므로 그 다음에 그 책을 끝내기 위해서 깨어 있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우리말로도 좀 이상하고 순서도 희한합니다. 그냥 죄기 물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오는 if는 만약 뭐라면 하는 부사절이 아니잖아요. 동사 뒤에 왔으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if가 명사절이 되면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가 된다고요. 근데 인지 아닌지라고 하려면 깨어 있어도 되는지를 이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요건 이제 팁이죠. 앞으로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절 if는 혹시 안 자고 책 끝까지 봐도 되는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사절을 읽거나 목적어절을 읽거나 접속사 if는 혹시라고 하면 뭐 열의 9 이상은 해석을 좀 편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죄기 물었어요. 혹시 he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죄기잖아요. 문법적으로 필요한 대명사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죄기 물었죠. 혹시 안 자고 깨어서 책을 끝까지 봐도 되는지. 그 다음에 since를 왜냐하면이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10페이지만 더 읽으면 되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앞에서부터 읽으려고 하고요. 영어의 논리를 잘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부드럽게 이해하기 편하게 읽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동사 투두를 편하게 해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state to finish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끝내기 위하여 깨어있다라고 하지 말고 얘를 깨어서 끝낸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동사 투두가 나왔을 때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한다라고 뒤에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앞에서부터 해석해도 별 문제 없이 영어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으니 그냥 편하게 앞에서부터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번 한번 해볼까요? 뭐뭐는 해석 안 해도 되죠? there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은 학생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러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들의 학생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저런 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인워드 투는 뒤에 뭐가 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오는,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요. 목적이 오는 말이어서 뭐라고 해석하면 편해요? 그래야 또는 그 목적은 이러면 편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자꾸 적용하고 여러분이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여기도 대문 역시 해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음 14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벌을 주는 거죠. 역시 그들의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뭐 빼보니 없는 게 훨씬 우리말 같고 좋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벌을 줍니다. 대신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너무 편하죠.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들이 부모에게 벌 받았던 방식대로라는 얘기가 된 거죠. 어릴 때 그래서 부모님한테 맞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식도 때릴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어릴 적에 막 전기 고문 당하고 이랬으면 애도 전기 충격 주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15번 한번 해볼까요? In general이라고 하면 대체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부모님들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느끼죠. 보세요. 사랑의 특별한 종류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of라는 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앞에서부터 해석해도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어도 A of B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셔도 돼요. 대체로 부모님들은 특별한 종류의 애정을 자기 자식들에게 느끼죠. 잘 보세요. 그냥 their children이 아니라 뭘 썼어요? their own children. 진짜 자기 자식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면 얘를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이는 their은 별 의미 없이 쓰는 말이라는 걸 이런 문장에서도 보면 확연하게 알아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은 뭐라고 하면 되죠? 어떤이라고 하면 되죠. 어떤 특별한 애정을 느끼냐면 못 느끼는 거네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못 느끼는 애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얘가 이 넷이 지금 children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special kind of love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가 됐는데 어떤이라는 해석이 뭐가 좋으냐면 우리말로 여러분이 어떤이라고 해놓고 나면 이렇게 소위 선행사의 위치가 바로 앞에 있지 않아도 별다르게 여러분이 실수 없이 그대로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이니까 뭘 꾸밀지 옮겨놓고 나면 놓치는 법이 없는 거죠. 자, 물론 뒤에 가서 제가 관계대명사를 또 다르게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이거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면 이거 나중에 관계사편에 배웁니다. 뒤에 파트에 나와요. 부모님들은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느끼죠. 그걸 다른 아이들에게는 못 느껴요 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자,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불편한 해석을 실제로 해드리면 어떻게 배워온 거냐면 대체로 부모님들은 그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느끼지 않는 헷갈렸습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그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느끼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애정을 느낍니다라고 순서를 정말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버려도 특별한 종류의 애정을 아이들에게 느끼죠. 그걸 다른 아이들에게는 못 느낍니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진짜 말이 정말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특정하게 누가 뭘 수식하고 꾸미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장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문장도 조금 어려운 편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오히려 훨씬 더 쉬운 문장입니다. just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just as란 말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서로 공통된 것을 비교할 때. 그래서 뭐뭐뭐처럼이라고 해도 되지만 요 정도 길이만 돼도 가서 다시 와서 처럼 막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을 다 읽어버리고 이 자리에다 어떤 말을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화가들이 다양한 색깔을 고르죠. 자기들 미술품에다가. 자기들이라고 해도 좋고 빼도 좋습니다. 미술 작품에 다양한 색깔을 고르죠.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은 그러면 다양한 악기를 골라서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 되는군요. 여기 세 번째, 여기 칠판으로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은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골라서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해도 되죠. 여러분 좀 전에 해석할 때 아마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대학에 간다. 이걸 대학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라고 해석하나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한다나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만들기 위하여 선택한다라고 하지 않고 선택해서 만든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꽉 틀어박혀 있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을 편하게 해석하는 걸 좀 빨리빨리 좀 습관을 바꾸시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읽어내기 좋죠. 프로듀스 같은 말들도 생산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세요. 한자어를 쓰면 해석이 되게 딱딱하고 듣기 싫습니다. 그냥 뒤돌아보다라고 하면 될 텐데 회상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생각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정하다, 추정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뒤에 어둠이라는 단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한자어를 문장 속에다 너무 많이 넣어서 해석하게 되면 말도 딱딱하고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만들다면 되는데 이걸 생산하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생산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만들다가 더 좋겠네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just as는 앞에 나온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같아서 공통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뭐뭐처럼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논리를 알고 있다면 하기 위하여 대신에 그래야라고 해석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이 자리에다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넣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화가들이 다양한 색깔을 자기들의 미술품에 다양한 색깔을 고르죠. 자기들의 미술품에.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은 다양한 악기 소리를 골라서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트루먼이 도구, 기구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음악에 쓰면 악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17번 해봅시다. 뭐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면 제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도 꽤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suffer 같은 경우는 고통받다라고 해석해야 됐던 사람들은 제가 겪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제발 돕다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해 왔거나 배워왔던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글쎄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국민교육원장 같은 해석이 좋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왕이면 좀 영어를 좀 편하게 읽고 싶으면 소위 뭐 통역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번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좀 그런 편안한 읽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솔직히 바보 아니면 전자 싫잖아요. 그렇게 딱딱한 거죠. 이 suffer이라는 단어 미리 설명해 두고 가겠습니다. suffer이라는 단어는 experience라는 단어의 부분 집합이에요. 말이 좀 그러네요. 부분 집합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경험하다라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경험만 suffer이라고 써요. 부정적인 경험만.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겪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experience처럼 경험하다라고 하셔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하다라는 말도 너무 어려운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냥 간섭을 겪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간섭으로 고통받지는 마세요.
말이 좀 이미 이상하죠. 간섭으로 고통받다. I suffered from headache last night 이라고 하면 야 나는 지난밤에 두통으로 고통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까? 와 나 지난밤에 두통을 겪었어 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사람들이 suffer이라는 말을 쓰는 것일 뿐 그걸 고통받다라고 해석하면 사실은 이중으로 해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해석을 듣기가 힘듭니다. while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접속사로 썼을 때 앞에 나오는 말하고 뒤에 나오는 말하고 어때요? 서로 다를 거죠. 더우라는 놈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만이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여기다 그럼 뭘 넣어버리면 되죠? 얘는 여기까지 올 거다라는 걸 커마로 당연히 표시하게 되니까 끊어버리고 두 번째 문장 가면서 while의 의미를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가면 되죠. 많은 언어학습자들이 여러분 얘기입니다. 많은 언어학습자들이 간섭을 겪게 되죠. interference라는 말이 간섭입니다. 자기들의 모호입니다. 제1언어로 인한 간섭을 겪게 되죠. 언제? 여기도 잘 보세요. 이게 뭐뭐 하려고 노력하셨죠 또.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서술어는 서술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조금만 깨시면 애써서 외국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도 좋겠군요. try to라는 말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써 뭐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군요. 비슷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 devote oneself to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어디에 헌신시키지 마시고 서술을 안 하고 뭐로 하니까 좋았어요? 헌신적으로 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말을 동사로 여러분이 알아서 바꾸어 냈던 것처럼 여기도 try to use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애써 사용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겠군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한 번에 바로 바꿔내지는 못할 텐데 조금씩 자꾸 저하고 맞춰보면서 해석이 편해지다 보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아마 이 강의가 마쳐질 때쯤이면 우리 학원 연장에서는 9주죠. 이 강의가 마쳐질 때쯤 이미 상당수를 많은 부분을 바꿔서 해석하고 있는 스스로를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복잡한 건 어렵지만 아까 나왔던 research shows that 같은 경우는 연구에 의하면 이러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런 건 금방금방 예부릴 수 있는데다가 관계대명사 어떤 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기를 여태까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란 말 하나로 치환해버리니까 관계대명사가 완전 껌돼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수준을 더 높여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계대명사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한 번에 안 되고 조금 더 숙달이 필요해지겠지만 조금만 더 숙달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날, 수능을 보는 날 제 생각에 지문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한 7, 8개월 만에 저처럼 되지는 않을 거니까 지문의 한 7, 80%라도 그냥 순서대로 읽어서 내려갈 수 있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아닐까요? 많은 언어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요. 여태까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해보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강사로서 거의 대부분을 재수생들이랑 지내왔거든요. 제 학생은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 잠깐 해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소위 이렇게 좀 떠서 잘 나가던 그 시절에 그 노량진에 있던 학원들은 그냥 전체 수강생이 다 재수생이에요. 오전에 수업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수생 난과를 놔둔 거였는데 재수생들이 특징이 일단 약간의 패배감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요즘 재수생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근데 너무 자기가 잘 못하는 데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공부해서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확실하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변해버립니다. 근데 특별한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부정확하게 알고 있던 걸 고쳐놓기만 해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 자체가 되게 많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하는 걸로 물론 끝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본인이 직접 적용하고 본인이 직접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해 보셔야 되고 뒤에 있는 재해석판하고 맞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또 따로 공부하는 지문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책 마치고 나면 문장 갖고 공부하는 건 이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지문으로 공부를 할 건데 시험 준비를 시켜주는 사람인데 시험하고 다른 형태의 지문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을 읽을 때의 또 기술들이 있어요. 기술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긴 한데 지문에서 주제 찾으라고 그러면 주제 찾으면 되는데 지문 전 문장을 분석하고 있는 철없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 비문학 지문 그렇게 안 보죠? 전 문장을 동일한 강도를 두고 막 분석해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제 찾으라고 하면 주제 찾으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영어는 뭐 주제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나가면서 같이 좀 호흡을 좀 맞춰서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수생들 만나면
처음에 너희의 영어 실력이 없지 않음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생각보다 성과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배우는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 흘려듣거나 강의실에서만 끝내지 국한시키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책도 의식적으로 자꾸 앞에서 읽어보려고 하고 배운 것 하나하나 관계사는 어떤으로 해보려고 하고 서프로 나오면 격다라고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씩 시도하시면 자기 영어 해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고 꼴값 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한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대학에 가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차이를 좀 많이 가져다 줄 겁니다. 많은 언어 학습자들이 간섭을 겪어요. 자기들이 1언어로 인한 간섭을 겪는데 언제냐면 그 외국어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가 나오네요. 위에 건 여러분이었고 훌륭한 언어 학습자면 훌륭한 언어 학습자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국어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해석하지 않고요. 그다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이거 좀 전에 또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서 음악을 만들기 위하여라고 하지 않고 다양한 악기 소리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제1언어의 지식을 이용해서 외국어를 습득합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는군요. 마스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아 그러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이 굳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앞으로 계속 보면서 느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있냐? 있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100에 99? 그럼 하나는 어쩝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기 위하여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 하나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꾸 부정사 구문을 해석하다 보면 한국어가 개입하지 않고 이 얘기거든요. 이게 모국어 간섭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어가 개입하지 않고 영어의 부정사 자체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죠. 헬프 한번 볼게요. 이건 공부하고 가야겠죠. 여기 뭐 핵심은 while였지만 헬프는 해석할 일이 거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헬프를 뭐라고 배우냐면 돕다라고 배우지만 헬프가 돕다라는 말이 될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 with가 보입니다. 얘가 보여야 돕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헬프가 만약에 사람이 나오더라도요. 사람은 여러분 somebody라고 씁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 약어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somebody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도울 때는요.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with가 붙어서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help는 돕지 않습니다. help는 그때는 돕다라는 뜻이 되는 게 아니라 help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사역동사라는 말 알죠? 사역동사가 어떤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그러죠? 시키다라고 아까 그래서 let 같은 거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사역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et him go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해석 뭐라고 했죠? 걔 가도록 내버려 두다. 뭘 시켰어요? 시켰어요? 메이크는 가게 만들었으니 시켰다 칩시다. 그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의 그 뛰어난 눈으로 그냥 판단을 해보세요. 가게 만들었다 칩시다. have 뭘 시켰는데요? 시킨 거 메이크 하나밖에 없구만. 근데 뭘 시키다 동사라고 그래요? 사역동사는 시키다 동사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사역동사에 관해서 또 배우겠지만 차라리 영어 이름으로 봐버리면 아 시킨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역동사를 영어로 causal verb라고 하거든요. causal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cause가 뭐죠? 원인, 이유잖아요. 이유의 뭐예요? 형용사형이잖아요. 명사에 AL 붙으면 형용사 되고 동사에 AL 붙으면 명사 됩니다. arrive 뒤에 arrival 되면 명사 도착되고요. survive 뒤에 survival 되면 명사 생존되고요. propose 뒤에 proposal 되면 명사 제한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 뒤에 AL이 붙으면 tradition 전통 명사 뒤에 AL 붙어서 traditional이라고 쓰면 전통의 전통적인 되고요. 그 다음에 cause 뒤에 AL 붙으면 causal이라는 원인의 이유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미사를 붙일 때는 소리가 없는 모음은 떼버려요. 그래서 E가 탈락하고 AL이 붙는 겁니다. 얘는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인이 되어서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하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게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 같아요. 그죠?
let 안 시켰어요. 내버려 뒀는데 뭘 시키긴 시켜요. help가 나머지는 전부 사역동사입니다. help가 나머지는 다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는 사실 해석 안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5형식 나오는 10과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help는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help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to do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노란색 쓸 필요 없었는데 help 다음에 to do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help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to do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찐따같이 했어요. 다시 볼게요. help 뒤에 사람이 나오고 with가 안 나오고요. 안 나오고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help 뒤에 사람이 나오고 to가 안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help가 영국에서는 사역동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to를 썼었는데 미국 애들이 help를 사역동사로 써서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영국 애들도 얘를 자꾸 빼고 씁니다. 여러분이 보면 그래서 주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역동사 help는 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omebody를 생략해버리고 난 이제는 뭐가 남냐면 뒤에 to, do가 남거나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help 뒤에 to가 생략이 된 이 형태라면 그냥 동사 원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elp는 전부 다 돕다라는 말이 아니라 causal verb로 쓰인 거기 때문에 돕지 마시고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동사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걔가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요 라고 쓰면요. 어떻게 쓰냐면 I help him with math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his math study라고 목적어 직접 쓰지 않아요. 뭐 그 말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일단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help는 뭐가 붙어 있어야 with가 붙어 있어야 돕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help 필요 없네요. help 뒤에 지금 동사 원형 바로 붙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동사 동형 바로 붙어도 help 해석할 필요 없이 외국어를 습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은 거죠. 오늘 뭐 많이 나오네요. 많이 배우셨습니다. 네, 필기 잘 해두시고 나중에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앞에 챙겨서 또 보시고 물론 다음번 이제 지문 해석하거나 이러면 제가 다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suffered 기억하고 while을 해석 처리하는 법 help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ry에 관한 얘기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배운 거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할 것들이 많은 문장으로 이 책을 꾸리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다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단락독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지문으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해볼까요? although라는 말은요, 뭐 이 정도 길이면 그냥 봐도 되겠지만 불편하면 얘도 하고 나서 although의 내용을 가운데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죠? although는 비록 뭐라 하더라도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비록 뭐라 하더라도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가운데 그러나 하지만 이러면 돼요. 그냥 같은 말입니다. although를요, 비록 뭐라 하더라도라고 해석하는 그런 번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좀 어디 무슨 일을 하게 돼서 원고 같은 걸 써서 출판사로 보내는데 비록 뭐라 하더라도 이런 거 보내면 편집자가 말을 쫙 꺾고 지만으로 바꿔주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쓰면 쫙 자꾸 나오면 메일도 옵니다. 작가님 죄송하지만 이게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혹시 일본 말인 건 알고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안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너무 많이 삭제하는 거 불편함으로 주의해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게 날아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부 이런 concoctions들이 그 benign
이죠. 그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포이즌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군요.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가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서 좀 전에 그러네요. This concoction이라고 하지 않고 concoction의 일부라고 해석하지 않고 얘 어떻게 가도 됐죠 방금? 일부 몇몇 이런 concoction들은 이렇게 가면 되네요. 그 다음에 benign이라는 말은 만약에 여러분이 몰랐더라도 지금 뭐의 반대인 거 자동으로 알 수 있죠? poisonous의 반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잡아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inference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 추론은 우리가 파트 2의 12과에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다 해석을 못하게 되거나 못 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potential이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독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potentially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셨죠? 뭐 다 알고 있어요. 잠재적으로라고 했잖아요. potential이라는 말이 또 잠재적으로라고 해석해서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potential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영사전으로 만약에 풀어내면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영영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be likely to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것 같다. 그래서 be likely to happen,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The price of oil 이라고 하면 기름값이 is potentially cheap 이라고 쓰면요. 이거 잠재적으로 싸다? 이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 얘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싸질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potential이라는 말의 의미가 앞으로 그럴 것 같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poison 이런 단어 다 아시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enign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양성, 악성 할 때 그때 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19번 해볼까요? 여기서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셔도 되지만 인어투가 만약에 그래야 그 목적이라는 의미가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를 또 많이 직접 익히신 거겠죠. 그리고 몇 번 하시다 보면 굉장히 해석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 강의하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와 최용기하고 몇 달 공부하고 났더니 이제 다른 강의를 못 듣겠어라는 얘기가 제일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이 해석할 때 눈으로 따라가면서 나는 이미 해석 다 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디 하는지 모르게 불편하게 막 느껴지는 날이 여러분한테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영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적절한 영향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 또는 뭐 하기 위하여라고 이 정도는 짧은 건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maintain이라는 말이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 이제 20번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네요. 그죠? 출판업이 너무 과도하게 블록버스트에 기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블록버스트에 의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해리포터 같은 이라고 하면 되죠. 즉 such as라는 말은 뭐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 같은 이라고 먼저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라고 바꿔버리시면 앞에서부터 좀 많이 나오거나 길어지더라도 쉽게 해결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트는 대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초대작을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죠. 저 말의 유래는 뭐였냐면 원래 옛날에 그 미국의 영화관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는데요. 한 지역에 쉽게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처럼 얘기를 한다면 한 구에 영화관이 하나가 있으면 그 구에는 다른 영화관에는 같은 영화를 주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제작하면 한 구에 한 영화관만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대작들은 한 구에 한 영화관만 상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이 블럭의 규칙을 깨고 블럭을 깨트리고 한 지역에 두 군데 세 군데의 영화관에 영화를 공급하는 대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망가뜨린 작품들이라고 해서 저걸 블록버스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파트 1에 나오는 총론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